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오전에 9시 반에 특검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계속. 근데 진술이 바뀌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성 포본 줬다라고 뒤늦게 시인을 한 건데 이제 구속 기로에 사실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력이 확 살아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비루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일국의 총리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지낸 사람이 이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뭔가 이게 그 본인한테 가해질 그 사법적인 위험 이걸 피하고자 저렇게 비루하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구속 기로에 놓이니까 이제 뭐 실토를 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저렇게 말 바꾼 것 자체가 구속 사유가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위증했잖아요. 이 헌재에 나가가지고 그 위증 혐의도 저는 별도로 추가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이제 계엄 그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상민 장관에 이어서 근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계엄과 관련된 역할 과연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만 그치겠는가 이상민 전 장관에만 그치겠는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만 그치겠는가 전 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계엄에서 역할을 했을 걸로 이 의심되는 사람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이분 아직 소환 안 됐거든요. 조만간 아마 소환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분은 그 계엄 다음 날 안가에 모여가지고 법제처장, 뭐 민정수석 등등 해가지고 모종의 이제 자리를 가졌잖아요. 본인들이 신세 한탄하려고 모였다는데 그 믿기지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의 논의도 규명돼야 되고 이제 국무위원들의 역할과 관련돼서 더 확대된 수사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가 헌법을 다시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언론 보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 총리의 역할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너무 그 작지 않습니까? 권한도 그렇고. 그런데 국회에서 임명된 총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걸 견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문건을 주니까 읽어봤고 그게 CCTV에 포착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된 다음에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될지를 지금 봐야 되는 기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말이에요. 그 문체부 인사인데 그게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위에서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자긴 못하겠다. 당신 그럼 배 째래? 그랬더니 그럼 내 배를 째라. 뭐 이렇게 결기를 보여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 사람이 문체부 장관이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관료 사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미래 세대에게 뭐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지금 요번에 이 계엄 상황에서도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한 사람이 요새 이제 평론 많이 하시는 그 유혁이라는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그 홍장원 두 사람 외에는 지금 그리고 이제 물론 영관급 장교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걸 말려야 되는 장관이나 총리가 속수무책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에 정말 그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3차에 걸쳐 소환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구속 영장 청구로 들어가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억측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그 항변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선포문을 받았다고 이 뒤늦게 시인한 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금 비루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사실은 야, 너무 비루하다. 그리고 일생일대 이렇게 관운이 좋은 인사 중에 넘버 원이었거든요. 이 한덕수 총리가. 근데 인생의 막바지에 어떻게 되는지 관운이 작동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 돌이켜 보면 한밤중에 후보 바꿔치기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뻔했잖아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됐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대선이. 근데 만약에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가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뒤집지 못하고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내란 정당 프레임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 정당이 되는 거였어요. 그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모골이 송연한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걱정이나 그런 우려가 안 되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한덕수 저 사람 분명히 수사 대상 될 거다. 때문에 본인이 그 수사 대상 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대선 출마도 했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했던 이제 국민의힘의 당시 후보 교체 그 세력들 이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참 궁금해요.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유진용 전 장관 네, 얘기하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노무현 정권 때이죠.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네. 때가 아니고요. 노무현 정권 때 그랬고 이제 박근혜 네네. 전 대통령 때 그랬고 지금 이 얘기해 볼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와의 네.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맺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관련 합의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의를 뒤집어서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면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감정의 문제니까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위안부 피해자인 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합의 절대 따를 수 없다 이러면서 반대 의사 밝혔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불가피성을 저는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합의라는 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잘못된 합의를 하더라도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때문에 그냥 현실을 그냥 인정한 거고 받아들인 거다. 근데 이제 조건으로 일본한테 이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해라.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여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일본 정부가 이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굉장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이 대통령은 굉장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은 비판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 대일 관계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보면 좀 굉장히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일본과의 외교를 풀어야 되고 또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말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당장 일본은 그와 관련된 합의부터 지켜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 합의 이행을 사실상 합의를 폐기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긴 했지만 한일 관계 많이 뒤틀렸어요.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물컵의 반을 안 채워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럴 경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지금은 당장 어쨌든 저렇게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일종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3자 배상 이것도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와 사실 인정을 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근데 일본이 과연 그 물컵의 반을 채워주겠는가.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될 거다. 1995년부터 일본 정부가 말이에요. 10년마다 그 종전일 고 무렵에 사과를 했었어요. 소위 가기의 어떤 그 담화 의결로 그러다가 이것이 딱 중단된 게 아베 때부터예요. 근데 요번에 이시바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실용주의를 택했다. 이거는 오히려 보수 정치인들도 이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응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사실 야당 지도자였을 때 얼마나 그 합의를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지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일본으로부터 이제 사과를 기대하면서 실용주의를 택하면 일본이 반드시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지킨다. 그러나 니들이 그 36년 치하에서 했던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해야지 사과를 요구하는데 사과를 못 받으면 오히려 또 대통령이 비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일본 관계는 그런데 북핵과 관련해서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에서 그 해법을 소개했더라고요. 그게 동결 축소 비핵화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게 일본 측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마도 그동안의 일본의 태도로 보면 재협상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정해라.
진심 어린 사과해라.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저걸 너무 진지하게 밀고 나가면 한일 관계는 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제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계로 접어들 거고, 그렇다고 저걸 또 진지하게 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빈말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성을 인정한 굉장히 현실적인 발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딜레마를 만든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낼지가 굉장한 이제 정치력이고 외교력인데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 이제 합의니까 그대로 간다라는 입장이죠. 요미우리 신문 일면 제목이 뒤집지 않는다를 뽑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계속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부분에도 방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유리한 측면을 더 부각하려는 것도 거죠. 보이더라고요. 의도가.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안 하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이거 한미 정상회담 준비 관련해서 돌발 변수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지금 뭐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돌출 변수가. 그리고 뭔가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한일 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배석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면 사실 현안은 많아요. 미국하고. 지금 뭐 관세 협상도 말로만 한 거잖아요. 후속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라든지 또는 러시아의 푸틴과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그 트럼프만 믿으면서 과거의 그 어떤 동맹 정신에 매몰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사실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그 미국 정상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의 권위의 정당성을 더 높여줬는데 지금 트럼프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히려 그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근데 분명히 something happens.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도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정부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지금 이 백악관 분위기가 이거는 이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협상판을 가져가려는 의도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단호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득도 한편으로 해야 될 거고,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하나는 이제 관세 협상 마무리 짓는 거일 거고 하나는 군사 안보 이슈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비도 있고 주한미군의 성격과 배치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어쨌든 주한미군 배치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어떻게 미국과의 협상에서 마무리를 지을 건지 이 보관을 가지고 분명한 어쨌든 뚜렷한 안을 가지고 협상에 좀 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워낙에 그게 좋게 말하면 임기응변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 지금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2주째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부정평가 이후로 2주째 특별 사면이 1위에 올랐어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단 대표의 이제 행보가 민주당 일각에서 좀 불편하다는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강득구 의원이 사실 특사 공개 건의까지 했잖아요. 근데 본인 SNS에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 조금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눈치가 좀 없죠. 조국 전 대표가 사실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사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예상된 결과인데, 그런데다가 생각보다 여론이 홍해 갈라지듯이 또 이렇게 쫙 갈라지고 있어요. 2차 조국 대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고 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국민들은 아직 이게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본인이 어쨌든 국민들 눈치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여권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저렇게 막 거침없는 행보를 하면 조국 혁신당에 가는 부담 크지 않아요. 어차피 지지율이 뭐 3, 4%이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한테 갑니다. 실제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지율 하락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별사면이 제일 큰 요인이고 특별사면이 제일 큰 요인이라는 응답 속에는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저렇게 막 그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히려 이제 뭐 본인을 비판했던 언론들에 대해서 다른 이슈를 들어가지고 반격하고 이런 모습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덕구 의원처럼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우군이었고 우군이기 때문에 뭐 외면하거나 뭐 비판할 거리두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조국 전 대표를 확 끌어안기에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주고 당장 내년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저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n분의 1 이러면서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니까 민주당 내에서 여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조국 혁신당도 조국 전 대표도 의식해야 된다. 눈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의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서 좀 착각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총선 때 왜 조국 혁신당이 선전했는가.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재와 민주당의 그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으로 호남 민심이 이반된 그런 일련의 상황.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민주당에 들어가서 총선에 나오고 싶었는데 그럴 처지가 못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신당을 만들면서 제 죄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라는 게 아마 당시 여론에서는 먹혔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면이 너무 빨랐어요. 민주당 내에 많은 중진 정치인들도 그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 내년 지선도 있고 사면해 줄 거면 빨리 털자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 구치소 밖을 나오면서 그 행보가 정말 그 눈코 뜰 새 없이 그래서 모든 언론을 거의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장악하듯이 그러면서 심지어 대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대선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그 뭐라 그럴까 정리가 된다 그럴까 그러지 않으면 내년 지선에 과연 조국이라는 변수가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될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속으로는 좀 당혹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하고 지선에서 따로 경쟁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뭐 내년 지선에 본인이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습니다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된장찌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고기를 먹고 된장을 먹었는데 된장만 딱 올리니까 과거에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개구리, 붕어,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은 용을 만들려고 했던 그게 막 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9년 가을.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억한다니까는요. 그리고 여론이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따갑잖아요. 그 따가운 게 5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요건 착각이죠. 지금 별로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국민의힘이요. 지금 지지율에서도 올라가잖아요.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의 이런 그 엄중한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를 못하고 선을 넘다가 항상 자충수를 만드는 일이 많다. 지금도 그거에 대한 강력한 조기 경보라고 생각해요. 조희준 님이 오송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동네가 떠들썩하다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지금 오후 2시에 열리잖아요. 네. 근데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이 보니까 44.39%로 나왔어요. 첫날은 사실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되게 관심이 생각보다 높네 이랬는데 결국 최종은 지난해보다도 4%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올까요? 아니면 결선 갈까요?
보통 다 결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나와야 정상이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투표율까지 높으면 이거는 진짜 굉장한 이상 현상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 우파로서 제자리를 잡기를 진짜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요새 극자 극우 얘기하잖아요. 이건 극우도 아니에요. 극길입니다. 극길이요? 극길이죠. 지금 아니 아예 그 강사가 큰 소리 치더라고요. 나를 품은 자가 대표가 될 것이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좌면 좌, 우면 우답게들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정 의원님은 누가 최종으로 될 걸로 결선 누가 가고 누가 최종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그 의견이 결국은 반탄 둘이 올라가서 김문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투표율을 보니까 첫날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50%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에 지금 양쪽 찬탄 반탄 이 적극적 지지층들은 결집해서 투표를 싹 해버리고 근데 이제 ARS에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요. 받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ARS 투표율이 현저히 지금 떨어졌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국민의힘 당원들의 심정이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어도 전당대회에 관심이 안 갈 판인데 여전히 뭐 윤호개인, 뭐 전환길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심정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걱정돼요. 뭐냐면 네. 선거 전략상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어떤 윤호개인 포지션에 저렇게 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도 그분이 올고다요. 속마음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표돼 가지고 뭐 이재명 정권과 싸운답시고 저렇게 뭐 윤 대통령 면회가고 뭐 이런 행보를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 변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요.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지금 네. 뭐 특검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들만 10여 명이 돼요. 그중에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수사가 확대돼 가지고 줄줄이 불려가 가지고 수사받고 심지어 구속이 우려되는 사람들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백석이 깨진다. 그러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져요.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고 나면 그거는 뭐 이제 국회에서 단독으로 입법할 수 있는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 위기감을 국민의힘이 좀 느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걸 느끼고 있다면 저런 뭐 윤호개인 전환길 정당대회는 최소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정당 해산된다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산시키겠다 얘기하지만은 해산 이전에 특검 수사로 쑥대밭이 일단 될 거고 내년 지방선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의 괴멸 수준이 될 거예요. 이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렇습니다. 떨어져도 지금의 저런 내란 정당 속성을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결과예요. 그러면 정당 해산을 안 하더라도 그냥 그런 국민들의 선택과 또 한편으로 수사에 의해서 해산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위기감이 과연 있나? 굉장히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은 뭐랄까 제가 알았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곧다고. 근데 마음은 변해요. 극자로 갔다가 극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아니, 또 그때도 가장 극좌였다가 네, 또 지금 가장 가극으로 갔으니까 이제 중간으로 올 차례예요. 그리고 저 장동혁 후보가 혹시 된다면 그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친한으로 갔다가 또 친윤으로 갔으니까 이제 친국민으로 오라. 제가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